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그리고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저기 머리 하셨는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깜짝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진짜 죄송한데 푸켓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비싼 거 하셨죠? 네, 그쵸. 비싸게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포스코와 현대제철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표의 그 철강 기업이죠. 네. 우리 한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기업을 이렇게 네. 질문을 받으면 그쵸. 그냥 어때요? 먼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포스코와 현대 인턴을 한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이 느끼는 그래서 둘 다 지원했어요? 둘 다 이제 현대는 다른 계열사가 지금 모집 중이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죠. 저는 이제 두 철강 기업 하면은요. 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느낌이 든달까요? 그쵸, 우리나라 건설, 진짜 우리나라 건설된 느낌. 그 텔레비전 애국가 할 때요. 항상 보면은 그 제철 현장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모자 이렇게 쓰시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많이 맞아요, 떠올랐던 것 저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국내 철갑계 그런 좀 안 좋은 현실이긴 하지만 현황이 좀 어떤지.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업계 네.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네. 최근 나온 조사를 보면 조강이라고 해서 이제 조강이라고 하면 네. 제철업계에서 쉽게 말해 쇳물이에요. 그래서 쇳물. 이 쇳물이 이제 모든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재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생산량을 봤을 때 포스코가 작년에 4,197만 톤을 생산했는데 네. 이게 업계 순위로 보면은 4위 정도 됩니다. 이 그리고 정도 4위밖에 안 돼. 현대제철은 이제 2,048만 톤, 이 정도 업계 13위 정도 해당이 되고요. 업계 1등은 이제 압도적인 철강 회사 아르셀로미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9,700만 톤 정도 되니까요. 여기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근데 사실 지금 2등이 중국에 있는 허베이 철강인데 여기 생산량이 작년에 한 7,700만 톤 정도 되니까 4,700만 톤.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그렇게 큰 갭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등 겹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포스코가 전 세계 메이저 철강 기업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희 학생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이번 현장 취재 분위기는 두 글자로 딱 요약을 하면 공부였습니다. 공부라고? 왜냐하면 네, 공부. 왜냐하면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번 주에 이제 축제 분위기와는 네. 정말 반대에 다른 도서관에서 제가 한번 착한 찍어봤거든요. 하셨군요. 학생들이 열중하는 모습에서 취업에 관련된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현재 대학생 시험 기간이라서 굉장히 공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제 시험 특별히 하나 보고 온 상태라 표정이 어둡습니다. 사고들 한번 조사해 보도록 힘들어 보인다. 결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더 좋고요. 네. 아무래도 포스코가 더 좋은 재질의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앞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우신 거예요? 네, 수업에서. 포스코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크게 자동차도 있고 제철도 있으니까. 근데 포스코는 그 철강만 그 아니라 분야만 하니까 전문적인 전문성에서 훨씬 우위에 있지 않을까. 현대제철을 더 선호하는데 네.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현대라는 대기업 중에서 눈병이 걸려서 가장 세다고 들어서 제가 공대생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초봉이 거의 2천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포스코가 떠오르고 현대제철, 현대그룹이 나오고
대단합니다. 옛날부터 제가 살아오면서 철강하면 일단 1등이 저는 포스코 이미지가 되게 의식이 많이 돼 있어서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산희 학생 결과는 좀 어땠나요? 네,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예상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결과 한번 보여드리면 짜자잔. 짠. 그렇죠. 예상 가능한 사실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막상 막하를 맨 처음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현대 계열사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의 의견은 포스코 쪽으로 좀 기울더라고요. 17명 대 13명으로. 자, 그럼 이유는 왜 혹시 포스코가 좀 더 많은 표를 얻은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네. 어떤 그러한 학생들의 가치관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아무리 기업이 굉장히 큰 이미지더라도 네. 그 기업 안에 이제 계열사의 어떤 전문적인 아이템이나 사실 제철하면 포스코다, 뭐 자동차면 현대더라, 뭐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좀 무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철없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아유, 네. 오늘도 철강산업 두 회사 준비해봤습니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포스코 하면은요, 원래 포항제철이었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쵸. 포스코는 그 역사 자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그 국영 기업들 중에서 네. 이제 유일하게 외화거래를 하던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네. 지금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철업계 1위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홍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68년도에 포항 종합 제철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영 기업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이제 정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끌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로 업체로서 포항 제철소 그리고 광양 제철소 이 두 개의 아주 큰 제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포항 제철소가 70년도에 그 다음에 광양 제철소가 85년도에 착공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을 보면 작년 매출이 한 58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96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창립 이래 최초의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적자를 이렇게 물론 이제 사업 규모라든가 의사결정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었던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큰 경고등이다 이렇게 좀 시그널을 줬던 사건으로 매스컴에 아주 크게 회자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의 여러 계열사 중에서 오늘은 좀 철강에 집중을 해볼게요. 이 세계 시장에서 포스코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좀 갖고 있을까요? 포스코는 뭐 전체적으로 철강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50% 정도 되고 무역 부분이 한 30%, 또 건설 부분이 한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적으로 보면 국내 세계 최초로 하루에 샘물 한 1만 5천 톤을 넘어서는 그런 기록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연간 500만 톤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철소는 연간의 그런 조강 생산량은 단일 제철소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최대가 아니라 광양이 최대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홍생께서 말씀해주신 그 적자 때문일까요? 요즘 포스코의 이슈는 몸집 줄이기입니다. 네,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재무 상황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구조조정에서 벗어났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철강 업계의 그런 뭐랄까 구조조정 바람이 일었는데 그 포스코의 상황이 혹시 어떤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너무 확대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경기 불황에 좀 여파를 맞아서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 자체가 안 좋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산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업종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조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거기에 배에 들어갈 수 있는 강판을 생산하는 포스코도 실적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생산 대수를 작년보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건 세계 경제 여파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 소재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포스코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전
전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산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철강 업체들의 추격이 굉장히 또 거셉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저가의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현대제철의 약진도 굉장히 눈이 가요. 아까 산이 학생이 현대제철에 대한 선호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유는 포스코하고 지금 현대제철의 생산량으로 매출 규모로 따져보면 비교는 아직 포스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 있는 현대제철은 명확한 나의 고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든 철강판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처가 존재하죠.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실적을 보면 현대제철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거는 사업부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후발주자들이 국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현대제철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외의 정보였습니다. 그렇죠. 철강, 뭐 제강 이런 거 하면은 당연히 저는 원조가 포스코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외로 국내 최초의 철강 기업이 현대제철입니다. 아, 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네, 진짜 예. 대박, 진짜 대박 사건. 헐키. 근데 현대가 최초인 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저번에 건설할 때도 현대가 뭐 최초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현대제철에 대해서 아예 그럼 자세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앞서 제가 포스코가 한 68년도에 시작됐다고 하면 현대제철은 53년도 대한중공업공사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62년도에 인천중공업으로 이제 상호가 변경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7년도 기업공개를 통해서 상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강원산업을 합병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대그룹에서 계열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다시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이 되게 되고요. 처음에 편입됐을 때는 상호가 이제 사명이 INI 스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다시 이제 현대제철로 바뀌면서 지금의 회사를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된 제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덱스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지금 몸집을 줄이고 있는 포스코의 사정과는 달리요. 현대제철은 오히려 몸집을 늘리는 것이 이슈라고 합니다. 좀 반대네요. 지금 어려운 이제 제철업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생 그러면은 이 현대제철의 이 과감한 행보 이런 걸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냉형 강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철강 제품들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재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들을 보면 연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성과 내구성을 갖고 있지만 가벼운 소재 그런 철강 제품들을 고객들이 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고 회장의 꿈이 결국에 용광로에서 고로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강판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일련의 우리가 SCM이라고 얘기하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모든 산업을 내가 가져간다.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룹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의 고로 산업 시작이라든가 현대 하이스코의 냉형 부분의 합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공격적인 M&A를 실시를 해왔었고요. 결국 이것들은 뭐냐면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그룹의 핵심 산업 여기에 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근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뭐 그런 활용처를 갖고 있는 계열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제철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철광석만 가져오면 자동차를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돌멩이 가져와라. 내가 자동차 만들어줄게. 근데 저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무슨 소리냐면 단순해. 저희가 아니 단순해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왜 수직 계열화를 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강판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제조업에서 한 기업에서만 물품을 구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만약에 그 회사에서 어떤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졌다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생산 라인이 셧다운되게 되면 나도 이제 생산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거래선을 다원화시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물건을 구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려고 할 네, 거고요. 네. 나한테 물품을 팔려는 친구들은 비싸게 팔려고 할 하죠. 거예요. 그럼 그런 치열한 딜이 이제 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같은 그룹에 편입되어져 있는 회사라고 하면 저가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네. 그럼 다른 기업들도 물품 그 조달 가격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현차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현대가 좋은 차들은 포스코에서 만든 철들을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현대제철에서 만든 것들을 고급 승용차에도 적용할 생각이 있는지. 고급으로. 보통 제철 쪽의 기업들은 지방에서 많이 공부를 한다는데 혹시 그런 게 사실은 기계공학부를 전공해야 들어가는 걸로 사람들이 주로 알던데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오가 있는지. 그래도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은 석사까지 해야 되는지, 석박사까지 해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석사까지 꼭 전공해야 되는지 약간 많이 고민이거든요. 학점을 높으면 높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선 정도가 안정권이 지켜지는 학점에 대해서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이번 질문은 학생들의 질문이 사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의 질문도 사실 좀 투여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그쵸, 드리면 그쵸. 네. 제가 이번에 인턴 쓰면서도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방 근무 어떠한 가능하냐? 근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방 근무 가능하냐보다도 광양, 뭐 부산 이렇게 선택을 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방 근무가 많구나. 지방 근무의 비중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서울에는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들은 당연히 지방에서 근무하는 거죠. 근데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공대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해요. 저도 예전에 제가 구직 활동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데 나는 왜 공부하고 저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심지어 이제 지방 출신 학생들도 서울에 남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글쎄요, 여러분들 이건 뭐 호불호가 갈릴 부분이 되겠지만 단순 거리감만 보진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산업의 근거지에 가는 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광양이라든가 남쪽 지방에 제조업의 산업 근거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만약에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에게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지금 사는 부분에서 어려워지는 부분들만 보지 마시고요. 나의 좀 직무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산이 학생은 뭐 여기서 이렇게 방송도 출연하고 뭐 그럴 텐데 이제 지방 내려가기 아마 굉장히 좀 싫을 거예요. 근데 네, 좀 말은 저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굉장히 싫어할 서울이 좋아요.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질 가능성이 커요. 여자친구랑 근데 좀 뭐 여자친구도 오래 갈 수 있지만 직업이라는 것도 오래 가니까 그런 관점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담으로 제 친구 선배분도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 네. 그 연수에서 서로 서울에 남고 싶어서 본사 있고 싶어서 치열하게 멀리 또. 치열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차차 기숙사에서 나와서 집세에 시달리다 보면은 지방 가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지고 가, 헤어지고. 씁쓸한 현실을 좀 알겠습니다. 씁쓸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석사를 꼭 나와야 하는가, 그 석박사, 즉 학력에 따른 근무의 수명 차이가 있는가 이런 네네네네. 것도 말을 하더라고요. 근무의 수명 차이라기보다는 입사 지원할 때 본인 기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개발 직군은 당연히 석사 학생들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연구실 생활을 하다가 그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기업 과제라든가 정보 과제 같은 걸 진행을 했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R&D 직군으로 치면 입사가 쉽죠. 그래서 학부생들은 이제 제조 생산이나 공정 이쪽에 TO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본인 개인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학점도 4.0 넘겼으니까 연구개발을 써야지.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용 공고를 잘 유심히 꼽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보통 현차라든가 삼성 이렇게 지원하는 지금 이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10만 명이 떠다니거든요. 그럼 10만 명이 떠다니는 아이들 속에서 나의 경쟁률이 어디가 올라갈 거냐 이런 생각을 좀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제가 원서를 쓰다 보니까 느낀 게 학점이 없는 기업, 학점을 입력하는 칸이 없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학점이나 아니면 공인 영어 성적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돼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산 학생 공대생이잖아요. 네.
공대생들한테 학점은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스펙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공대생들 뽑는 이유는 공학적 지식을 공부했으니까 뽑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도들 대비 취업이 잘 되는 건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 그 공부한 이력을 안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현중 같은 경우에는 적성시험 볼 때 그냥 공학시험 자체를 아예 봐요. 그래서 삼성이 직무적합성평가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학점 본다고. 근데 학점을 어떻게 보냐? 단순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양과 질을 봐요. 이건 많은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대생인데 뭐 전체 학점은 높은데 뭐 이상한 교양 과목들 위주로만 좀 듣고 그 학점이 엄청 높은 친구들보단 정말 어려운 심화 과목, 아까도 뭐 방송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밤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졸업 설계 논문 작성들을 위해 그 열정을 좀 투자했던 친구들의 학점을 기업에서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영업 직군으로 내가 소비재 필드를 쓴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이 친구가 뭐 행정학으로 공부 열심히 했던 부분이 앞으로 백화점에서 영업하는 데 있어서 큰 상관관계가 있진 않아요. 물론 성실성의 지표는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각기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야 요즘 스펙 안 본대. 그러니까 시험 공부 안 해야지? 이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의 본분을 좀 저버리는 그런 그릇된 의사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어느 정도로 돼야 될까요? 영어는 이제 상위 학생이 만약에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제 학생들 보면 뭐 IM 정도, 그다음에 뭐 6급 정도, 이 정도 레벨, 또 스피킹 5급 정도로 입사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요즘 포스코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계열사 중에 하나인 대우 인터내셔널을 쓴다. 여기 상사거든요. 여기는 그 무엇보다 어학 실력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대생이 상위 학생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역학 공부하기가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야 요즘은 스펙은 많이 안 보니까 학교는 좀 등한히 자고 나는 영어가 좋으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럼 기업에서는 영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친구한테는 다른 부분을 볼 텐데 낭패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전공이라든가 목표를 보고 스펙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식견을 여러분들이 높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주 제일 궁금한 게요. 네. 어쨌거나 그 급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죠. 현대제철이 제가 듣기로는 4년째 이제 제철업계에서 연봉 1위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포스코는 얼마나 주나요? 연봉 수준을 좀 검증해 보면 사실 이거는 연봉은 그러니까 초봉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고가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회사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보너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15년도 대졸공채 초봉을 보면 포스코가 한 4,500 정도 수준이고요. 현대가 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0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큰 차이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포스코는 최근 실적이 좀 안 좋고 현대그룹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보너스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보정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분야가 연봉이 높은 수준? 그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기업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크게 뭐 달라질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 내고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 보고 면접 보는 그런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좀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공대생들의 입장에서는 공학 인증 프로그램 이수자한테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그 인턴 자소서 과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왔던 것들을 보면 실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앞으로 좀 쓰실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포스코 홈페이지에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포스코 기업 분석을 실시해봐라. 그게 이제 인문학도들. 그다음에 공대생들한테는 철강사에서 철강의 내식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도금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도금 방법 중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높은 방법을 선정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 보시오. 사실 말은 이 정도면 경력자들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듣고도.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 제가 쉬운 걸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출제 그 자소서 항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문성을 좀 보기도 하고요. 또 포스코는 PAT 적성 시험을 볼 때 한국사가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현대사 위주로 좀 이 기업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취준생들을 보면 이런 공학 관련돼서 공학 인증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친구들한테 근현대사도 좀 물어본단 말이죠. 갑신정변, 을미사변, 갑오개혁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이 여름방학 곧 이제 펼쳐지겠죠? 여러분들이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보내셔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보내라. 용광로처럼. 용광로처럼. 그쵸. 야, 너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가를 소문 이제 하더라도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요?
네, 두 기업이 많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이어서 그런지 기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입사에 대한 그런 카더라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포스코는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다 카더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무들마다 좀 다르게 출제돼요. 그러니까 자소서의 요즘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정부가 진행되는 NCS도 마찬가지고요. 직무 위주의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로열티라든가 조사 실력, 그러니까 레포트 형식의 이런 과제 형식의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준비할 때 인성적인 부분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 경험. 아까 산이 학생이 대기실에 있을 때 본인 직군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무슨 에피소드를 적어야 될지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산이 학생은 전공이 이제 전자전기 이쪽 파트잖아요. 그러면 포스코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무슨 금속 재질 같은 걸 공부한 걸 적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이제 제로 애들 뽑을 때 뽑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학업 이력 중에서 포스코가 좋아할 만한 거리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도금 이야기를 했는데 도금 방식에도 전기 제어적인 부분들의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쪽을 지원할 때 산이 학생이 예를 들어 아주 회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기보단 제조 공정에서 쓸 수 있는 전자 회로 제어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는 내가 지원하는 직군 그리고 직무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나의 이유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나의 경험, 그 경험을 에피소드식으로 적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적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철업계에 입사하는 게 자동차나 전자 분야보다 어렵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업의 특징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 포스코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물론 고등화된 기술 제품들인데 아무래도 장치 산업의 그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말로 좀 나오는 제품들의 큰 변화가 사실 없거든요. 없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쪽은 세대가 바뀌게 되면 라인을 완벽하게 새로 깔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공정 셋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대졸공치 신입사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가 제철업의 특징을 봤을 때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대비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자동차랑 전자도 어려운데 얼마나 더 어려우면 치열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우선 포스코. 왜냐하면 포스코, 제가 지금 포스코를 사실 쓰고 있습니다. 인턴을. 그런 이유 말고도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길. 방송은 어필 같은데요. 근데 다 아쉽게도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방송을 볼 수는 없는데 사실 좀 이건 여담이었고 정말 사실적인 이유를 말해보자면 제철하면 그래도 포스코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전 있는 것 같아요. 업계 국내 1위잖아요, 사실. 맞아요. 괜히 1위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산이 형도. 네, 산이 형은 저기가 백수 형도. 저는 현대제철의 역사가 굉장히 네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 53년에 시작됐잖아요. 53년이면 정말 우리나라 잿더미였던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태동해서 지금 이 어려운 철강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현대제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두 기업에서 이제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홍쌤께서. 철강 산업이라는 건 세계 경제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현대자동차 그리고 포스코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포스코 전체 매출에서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각화된 거래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세계 경제 여파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산이 학생이 얘기했듯이 그 업에 대한 규모, 어차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포스코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요. 현대제철은 앞서 말씀드렸던 모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사업을 또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업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런 히스토리만 보지 마시고요.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좀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식의 노력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